계례 청구한 놈들은 나한테서 간첩이라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 고문, 러공기 고문, 전신전기 고문, 머리카락 검사 등 참기 어려운 정말 정신 육체적 고통을 나한테 주었습니다. 하나원 역시 엄지 손가락보다도 굵은 쇠살창으로 된 담장이 사면으로 쭉 둘러싸여 있고 무장 경찰들이 24시간 주야로 감시하는 말 그대로 커다란 감옥입니다. 그럼 김준일 선생님도 저런 기자회견을 하신 거예요? 네. 본인 생각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거기 뭐 이렇게 정해진 대본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옆에서 막 총 겨누고 있어요? 네. 옆에서 막 총 겨누고 있어요? 네. 옆에서 막 총 겨누고 있어요? 네. 아닙니다. 처음 기억. 아, 그건 아니에요. 아니고 그냥 그 대본을 줘요. 대본이. 대본을 기본 줘가지고 마이크가 여러 개가 이 앞에 있고 그리고 탁사 거기에 이제 그 대본을 펼쳐놓고 일주일 동안 그 계속 배웠어요. 간부들이 2명 와가지고 전문 우리를 한 사람씩 해가지고 그 대본을 암송했어요. 드라마 치면. 간첩이라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 고문, 러공기 고문, 전신전기 고문. 러시아에 2만 명 군중 있는 그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 대본을 이제 말이 틀려도 그 대본대로 하라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내가 실제 있었던 사연이 아니니까 대본을 열심히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어색할 수 있으니까. 아, 선생님, 질문을 하는 기자들도 그 대본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들어가기 전에 난 기자가 그저 딱 한 부서만 있는 줄 알았죠. 그때 판문점 출입 기자 따로 있고 무슨 신문사 기자, 어디 신문사 기자, 어디 신문사 기자 이렇게 다 따로따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본에서 노동신문사 기자가 이런 걸 물어본다 하면 대본을 준 대로 읽어가지고 이제처럼 계속 그 대본을 보면 안 되니까 그냥 머리로 암송해가지고 좀 생각이 안 날 때 한 번씩 봐도 된다. 그거는 녹화하니까 빼도 되기 때문에 잘라서 다시 이렇게 붙여놓고 드라마네요? 그냥 드라마네? 이때 뭐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국에 왔다 간 분도 아닌데. 90년대 중반 들어가면서 북한이 엄청나게 흔들렸어요, 그때. 마사사가 나오고. 근데 이제 러시아에 한 2만 명이 가 있는데 거기가 흔들리게 되면 정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막기도 하고 이 북한 체제 분위기를 바꾸려면 뭔가 필요한데 그때 아마 통전부가 그 기자회견을 조직한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제가 유럽에 갔을 때도 저런 걸 많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우리민족끼리라는 사이트가 있는 줄 처음 알았거든요. 그 사이트에 저런 아까 기자회견을 올려주는데 그거는 해외에 나와 있는 노동자를 상대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너희가 뛰어봤자 사람 못 살 것이다 이런 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 저런 걸 봤었어요, 기자회견을. 그런 의미로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그중에서 그 담당자가 제일 신경 쓴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제일 신경 쓰는 거는 40분 동안 기자회견 했어요. 기자회견하고 제일 마지막에 동료 하늘을 보며 울고 울었습니다. 이제 좀 장군님. 연기를 가르치네, 연기를. 동료 하늘을 보며 울고 울었습니다. 이렇게. 동료 하늘을 보며 울고 울었습니다. 이렇게. 민망하시죠, 지금? 다시 하시려니까. 근데 잘하셨네요.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또 잘하면 또 이자처럼 큰 또 뭐 배려나 뭐 이게 있는 줄 알고 이자처럼 처음에 뭐 평양시민주의나 줄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나올 때 음식거리 평양 음식거리에 가가지고 국수 한 그릇 먹여서 보내더라고요. 그게 다예요. 장난해? 뭐야? 와, 역시 북한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집이라도 안 줬을까? 받은 거 있으시죠? 네? 받은 건 아무것도 없고 평양냉면 국수. 옥류관이 아니고 그때 그것도 옥류관도 아니야. 그땐 평양 역전 앞에 음식거리가 있었어요. 음식점거리. 고기국수는 싸요 또. 네. 세상에 어떡해. 지금까지 보신 상황을 정리해보면 러시아 벌목을 하러 가셨다가 약장사를 하시다가 고려일보를 보시고 어머나 이런 게 있네 하고 기차를 타고 모스크바에 가서 한국 대사관에 택시 타고 돌아가셨고 갔다가 3개월 동안 월세방 살다가 북한 대사관에 갔고 비행기를 타고 평양에 와서 조사받고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탈북에 대한 마음을 먹기는 좀 어렵잖아요. 혹시 무슨 뭐 변화가 있거나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그 94년도에 고난 행군 들어서면서 아버지 엄마가 돌아가시고 한 해 내 동생, 내 착 아래 동생까지 죽었어요. 그때 내 옆에 누워서 같이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죽어 있더라고요. 동생이 왜 돌아가셨어요? 동생이 잘 먹지도 못하고 아프고 하니까 약도 못 쓰고 그냥 아파가지고 그냥 죽었더라고요. 25살이 됐는데. 굶어 죽었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때 진짜 그렇게 동생까지 죽이고 나니까 와 그때 우리 아들이 1살이 됐는데 그 아들 1살 된 우리 아들을 안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때 눈물이 엄청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약속했어요. 하늘에다 대고 울면서 너만은 꼭 좋은 나라 데려가 줄게. 너만은 이 나라에서 살게 안 해줄게. 그때부터 탈북을 하려고 결심했어요. 그 아이에게 그런 약속을 하는 아빠의 마음은 전 충분히 이해해요. 워낙에 그곳의 상황이 열악하니까. 근데 반대로 지금 처한 상황도 실은 한 번 그렇게 하고 기자회견도 열고 나서 감시가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탈북은 더 위험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아들을 데리고 탈북을 결심한다. 이거는 야 진짜 신중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탈북할 거예요, 도대체? 이제 우리 홍원에는 배밖에 없어요. 바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다를 배워가지고 저 바다를 해서 한국 가자. 내 살 길은 바다다. 그러면은 뱃일을 쭉 배우시다가 얼마쯤 후에 탈북을 하시게 된 거예요? 아들이 17살 때 탈북을 했어요. 17살이요? 17살. 그러면 16년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대단하다. 한 11살쯤이라든가 네. 아이들 한 10살 때쯤에 오면 좋을 텐데 네. 왜 하필 17살 때? 그때 여기 올 때까지 감시가 붙었어요. 올 때까지. 그래가지고 그때도 길은 좀 알았지만 탈북할 생각을 크게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17살 때 몇 달만 있으면 군대에 나가요. 어떻게 안 돼. 군대에 나가면 10년 동안 또 아들을 보지도 못해요. 군대 나가기 전에 빨리 서둘러야지. 서두르지 않으면 아들을 데리고 올 생각은 안 하죠. 동생이 죽고 나서 아들한테 진짜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너만큼은 이 땅에서 안 키우겠다. 진짜 그 마음을 한 번도 안 잊고 계속 생각하셨어요? 네. 계속 배우고 계속 연구하고 계속 보이부 피해 다니고 고기를 잡으면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냥. 내가 참 아들하고 이렇게 같이 탈북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실 때가 언제였어요? 네. 우리 아들이 그때 키가 북한에서 키가 한 163? 163 정도 돼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국정원 하나원 졸업하고 소리 하나원에서는 갈라져 있었어요. 미성년자니까 여자 하나원이 있고 나는 남자 하나원이 있고. 네네네. 일단 하나원 생활이 끝나가지고 만났는데 와 그때 키가 이게 한 15cm 자랐어요. 15cm? 3개월 만에. 표정 밝은 거. 이거 군대 나갔으면 허약 걸려가지고 그때 야 진짜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이 무단 월북하는 사건이 벌어져 나도 북한에 살고 싶다며 월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왜? 19년. 이게 얼마 안 된 최근이죠. 그죠. 2019년. 배인국 선생이 공화국에 영주하기 위해 7월 6일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이명철 전덕여 청구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부문의 일꾼들이 동포에 정을 안고 맞이했습니다. 민족의 정통성이 살아있는 진정한 조국, 공화국에 품에안게 된 지금 저의 심정은 무슨 말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조국 공화국에 품에안게 된 지금 저의 심정은 무슨 말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뉴스에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2019년에 일어난 일이라는 그쵸. 게 믿겨지지가 그러니까요, 않아요. 이게 얼마 전 2019년이면 전 세계가 북한의 상황을 다 아는데. 그렇죠. 묘한 게, 그러니까 뭐 비밀리에 들어갔다 어쩌고 이렇게 하지만 분명히 마중 나온 사람이 있고요. 맞아요. 꽃다발을 주고 있습니다. 순환공항에 들어가고. 그것도 누군가 또 뉴스에 나올 법한 앵글을 잡아서 정식으로 촬영까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탈북민 분들이라면 저 뉴스를 한 번쯤은 다 봤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라는 방송으로도 맞아요. 북한에서 남한에서 월북자가 왔다고 널리 선전했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지금 같은 시대에 북한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시대. 탈북민들은 목숨 걸고 탈북을 하잖아요. 그렇지. 그래도 지금은 못 오는 시기에 저렇게 북한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게 무슨 일이지? 하고 한마디씩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처음에는 간첩 아닐까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오히려? 8, 90년대에는 이제 북한에 대한 환상이 많을 때니까 그쵸. 가능하다. 뭐 임수경 씨라든가 모니카 씨라든가 다 가능하다 할 수 있는데 2019년도에 저렇게 넘어갔다는 거는 맞아요. 지금 간첩 아니고는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 북한에서. 최인국 씨가 월북을 선택하게 된 출생의 비밀. 저는 오늘 선친들의 유해가 있는 공화국에 영주하기 위해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가문에 애국의 널찍이 깃들어 있고 민족의 정통성이 살아있는 진정한 조국 공화국에 품에안게 된 지금 저의 심정은 무슨 말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선조들을 따라 북한을 조국으로. 위대한 소령님들과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 자기 가문에 베풀어 주신 사랑은 3대를 이어 끊임없이 3대? 계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3대를 이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가문이 대대로 안겨 사는 품 고마운 조국을 따르는 길이 곧 돌아가신 부모님들의 유언을 지켜드리는 길이며 또 그것이 자식으로서의 마땅한 도리이기에 늦게나마 공화국에 영주할 결심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거를 정식으로 밝혔습니다. 애국 룡일사는? 이모 할머니까지. 외국인 소속이 5명이나 있다고? 어머, 가면 무조건 혜택 받으면 완전 되지. 뭐 북한의 핵심 계층이라던데? 놀라운 영상이에요. 아니 부모님하고 조부모님하고 이게 다 5명이나 애국인 사람이 있대요. 애국열사들 애국열사령 아무나 묻힐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아무나 못 하죠. 안 되죠. 그 3대가 북의 최고 권력자로부터 네. 사랑을 받았다.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에 묻히면 3대가 또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수 있어요. 북한에서. 그러면 안 해도. 6대까지. 공급받으면서. 열사령 이야기가 나왔는데 열사령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북한에. 그러니까 대성산 혁명 열사령이라는 거는 빨치산. 뭐 6.25 전쟁 때 뭐 맞아요. 사람들이 대체로 들어가는 그건 진짜 성골, 진골, 그렇죠. 성골진골. 신미리 애국 열사령이라는 데 지금 최동호랑 뭐 이런 여기서 월북한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묻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김정일 때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북한이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 말 그대로 애국 열사령이 네. 혁명 열사령이 아니고 월북하신 분들, 그러니까 북한 정권에 어떻게 이바지를 한 사람들이 대다수가 좀 많아요. 그리고 뭐 물론 북한에서 총리나 부총리나 뭐 이렇게 한 사람들도 거기 좀 가 있는데 어쨌든 열사령에 간다는 거는 이건 보통 대우가 아닌 거죠. 아니 그럼 아들은 왜 전쟁통에 이렇게 좀 헤어진 건지 이게 너무 궁금한데 이게 왜 이 아들만 이렇게 나와 있지? 애국 열사령에 묻힌 이 최인국의 가족 중에 네. 한 분이 네. 대한민국 초기 부대 외무부 장관 출신 북한 애국 열사령에 최인국의 가족으로 묻혀 있습니다. 와, 이거 깜짝 놀랄 얘기네요. 지금 월북한 최인국의 아버지가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을 지낸
최덕신이라는 인물입니다. 이게 바로 그 출생의 비밀이라는 거죠. 와, 아니, 국립현충원에 사실 있어도 모자라네. 외무장관이 지금 애국 열사령에 있단 말이에요. 북한에 너무 영웅이 놀라셨죠? 됐어요. 근데 여기 놀랄 걸 하나 더 추가시켰어요. 자, 보세요. 최인국의 아버지 최덕신 월북했다 그랬죠. 네. 그런데 최덕신의 아버지 최동호도 월북했습니다. 우와. 상대 월북 가족. 그래서 아까 3대. 예, 3대 월북 가족. 이게 엄청나네. 3대가 월북. 대를 이어 거기 있던가. 자, 그런데 자, 11년이 흐르고 나서 북측 이산가족 상봉단의 단장으로 내려온 유미영 씨의 가족 상봉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단한 집이야. 월북한 사람이 2000년도야. 대단하다. 100명의 이산가족들을 이끌고 나타난 유 씨 자신이 남쪽에 아들과 딸을 둔 이산가족입니다. How does it feel to be back? I'm very happy. Do you think there will be many more such visits? Yes. Is this just the beginning? Beginning. Yeah, beginning. 유 씨는 북한 서열 20위권의 고위급 인사답게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류미영 북측 이산가족 서울 방문 단장이 서울에 살고 있는 가족과 비공개리에 만났습니다. 진짜. 뭔가 잊을까 하면 떠나오고 잊을까 하면 떠나오고. 이때 류미영 씨가 서울 방문 단장으로 등장을 하면서 안 그래도 우리 측에서도 굉장히 적잖이 당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그럴 수밖에 없죠. 북한은 무슨 생각으로 이분을 단장으로 보냈는지 대박이다. 지금 생각도 잘 모르겠네요. 저는 그 유명 단장이 서울에 왔을 때 서울에서 그 화면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김정일이가 신의 한 수를 뒀다. 신의 한 수? 그게 뭐냐면 봐라 월북했던 사람도 그걸 보여줘. 내가 이렇게 신임을 해서 저기 심장부에 보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해피하냐 지금. 아니, 이런 거 짜는 그 기관이 있어요. 통일조선 사업부가 이런 걸 하는데 머리가 너무 근데 좋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김정일이 생각이 뭐였을까 저 보면서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가서 망명을 하면 다시 남조선으로 그러면 남조선 안기부가 납치해서 또 했다고 그럴 거고 또 가서 자기가 하라고 한 대로 잘했으면 김정일이 위신 또 올라가는 거. 김정일한테 하나 다 깝잖아. 일거양득이네. 잃을 게 없구나. 꼭 먹고 알 먹고. 근데 이 최덕신, 유명 이걸 보면서 어떤 걸 우리 북한이 이용을 했는가 하면 비록 극악한 반공주의라도 수령님이 품은 바다같이 넓다. 그렇지. 따뜻한 그러니까 어버이 품에 안겨. 지금이라도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수령을 위해서 일한다면 지난 과거는 다 묻어줄게. 나 앞으로 다 와. 그렇게 해서 온 거 아니에요. 야. 이런 걸 보면 북한 주민들이 뭘 생각하겠어요? 위대성 교양 자료로 와, 이게 정말 우리 수령님 같은 위대한 분은 하늘이 내신 분. 정말 하늘이구나 진짜. 그릇이 넓다. 이게 최덕신 유명이 북한 체제에 준 선물이죠. 그래서 생각하죠. 아니 근데 최인국은 이제 월북했던 엄마를 이제 그때서야 이제 다시 만난 거잖아요. 그런 엄마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그 월북한 최덕신 내외는 북한에서 이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았지만 문제는 아들이죠. 월북자예요. 자진 월북했어요. 아, 나머지는. 그다음에 그냥 월북입니까? 뭐 6.25는 북침이고 뭐 유경수는 뭐 자작극이고 이래서 넘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꼬리표 때문에 월북자 가족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최인국 씨가 당시에 이제 유명한 건설회사 다니고 있었거든요. 회사에서 잘려요. 막노동을 전전합니다. 그랬는데 그 어머니란 사람이 딱 그것도 남으로 대표단으로 넘어와서 내려왔어요. 내려온 거야. 마음이 허락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만나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옆에서 많이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만나긴 했지만은 처음에는 그 만나는 걸 거부했었다 그러더라고요. 힘들었으니까 그렇죠. 저는 오늘 선친들의 유해가 있는 공화국에 영주하기 위해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재밌는 게 최인국이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나쁜 감정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부모가 월북을 한 월북자의 자식이기 때문에 직장을 10번 옮겨야 됐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최인국이 그 천도구 교령에게 이런 얘기예요. 나는 사실 민주주의가 좋다. 그리고 내가 북한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근데 북한이 어머니의 자리를 공석으로 남겨뒀다고 해요. 그러면서 내가 올라가면 아버지가 맡았던 그 자리를 어머니가 내려맡고 나에게 줄 수 있다는 언지를 북한이 수도 없이 아들에게 했던 거예요. 제안을 했구나. 아, 이제 이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최덕신도 공산주의 체제가 싫었지만 북한을 선택했고 아들 최인국도 공산주의 체제가 싫었고 민주주의가 좋았는데 대한민국에서 10번이나 직장을 옮기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월북길을 택했고 역사의 아이러니가 또 한 번 반복되고 있는데 최덕신은 아들, 딸을 다 버리고 월북을 했어요. 네. 아들 최인국도 아들, 딸, 아내까지 두고 월북을 했어요. 근데 최인국 씨가요, 북한으로 갔는데 엄마의 대를 이어서 천도교 교주 자리를 맡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맡았어요. 어머. 결국에는. 뭐야? 최덕신이랑은 그래도 이 사람들이 알잖아요. 남한 사람들이. 이 최인국은 누군지도 몰라. 그러니까 북한으로 본 데는 큰 자리 하나 주기가 이건 좀 그런데.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카드를 안 가지고 온 거야. 이게 카드가 있어야 써먹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런 인물의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저렇게 살았는데 결국에는 천수를 누리고 애국열사릉에 묻히는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허탈해하시는 시청자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잠깐 지나갔지만 거창 양민학살에 관련돼서는 정말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새해 첫날인 어제 최전방 비무장지대에서는 월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전방 철책을 가뿐히 뛰어넘고 월북한 김 씨의 당일 모습입니다.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1월 1일 낮 12시 51분 낮이에요. 민통선 근처를 배회하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낮이니까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군이 경고방송을 합니다. 선생님, 여기 민간인 통제구역입니다. 민통선입니다. 더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이 남성이 방송을 잘 알아들었는지 발걸음을 돌려서 유유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문제는 바로 그날 밤이에요. 전운이 감도는 DMZ 내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포착이 된 거예요. DMZ는 야생의 길을 잘 알고 있는 고라니들도 지뢰를 잘못 밟아서 폭발하는 사고가 수없이 발생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DMZ를 배회하는 남성의 흔적이 군에 포착이 된 거예요. 군인들이 재빠르게 철책으로 출동을 합니다. 출동한 군인들 앞에는 정말로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져 있습니다. 철책에 군데군데가 휘어져 있고 훼손돼 있던 거예요. 누군가 우리 군의 철통 감시를 피해서 뛰어넘었다는 거죠. 여기가 지금 그 2018년도 남북 군사합의 때문에 GP가 철거가 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철거된 상태에 GP가 있었던 자리에 대신 이제 CCTV가 설치가 됐거든요. 이게 고감도 CCTV예요. 그래서 만약에 철책에서 뭐가 흔들린다. 그럼 CCTV가 쥐잉 돌아가서 거기 뭐가 있나 봐요. 이렇게요. 흔들리는 데를. 녹화가 되는 거죠. 열감지도 보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는데 3m가 넘는 철조망을 한 남자가 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철책을 넘어서 이제 북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계속해서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하고 있는 그 가운데 이 남성은 북쪽에 점점 가까워진 거죠. 그러다가 결국 1월 1일 오후 10시 49분경 군사분 계선 북쪽으로 유유히 사라지고 맙니다. 아니 근데 그냥 듣기만 해도 상식 밖의 일이라서 저렇게 뛰어넘는다는 거는 3m의 척책을 뛰어넘는 거는 일반인들이 못해요. 아니 전 상상을 못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자, 남자의 신원이 밝혀지자 사람들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됐습니다. 맨손 월북을 한 이 남성의 정체는 1년 전에 똑같은 루트로 3m의 철책을 맨손으로 뛰어넘어서 북에서 남으로 탈북을 해서 화제가 됐던 바로 그 점프 기순자였습니다. 월북자의 신상은 이렇습니다. 근데 이름은 저희가 알지만 실명으로 보도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김모 씨라고 하겠습니다. 김모 씨. 나이는 92년생, 31살인데 그렇게 어려? 그렇게 어려? 저는 고향은 제가 취재해본 결과 난 황해부터 사리원 출신이다.
라고 아주 극소수에게 얘기했다는 거를 파악했고 북한에서 기계체조 선수였을 것으로 우리 정보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몸무게가 약 50kg보다 조금은 더 나가는데 나보다 이게 왜소한 느낌이 아니라 작지만 기계체조 선수 특유의 굉장히 다부지고 탄탄한 굉장히 몸이 탄력적인 몸. 제가 제시하고 싶은 첫 번째 의혹은 바로 이겁니다. 고도의 훈련을 받고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뒤에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 즉 다시 말해서 북한에서 지령을 받고 온 간첩이다. 간첩이 아닐까라는 의혹이 실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혹이 있다. 3m 철책을 넘은 것뿐만 아니라 DMZ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뢰밭입니다. 이거를 다 피해서 갔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한국 생활 도중에 김정은에 대한 찬양을 했었다라는 증언들도 제보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누구였을까? 정말 간첩이었을까? 아니었을까? 정말 의심스러운 거는 대한민국 공무원이 배 타고 가다가 북한에 갔는데 쐈어요. 시체는 불까지 태웠어요. 왜냐? 코로나 때문에 예방하는 때문에. 2020년 1월에 북한에서 포고령을 발표해요. 철책선뿐만 아니라 국경 지역에도 짐승 나타나도 쏜다.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가 갔는데 전해주는 뉴스에 의하면 마중 나온 자들이 3명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월북자 김 씨를 맞는 북한의 태도가 2년 전 서해 공무원 피살 때와는 사뭇 다릅니다. 북측 철책까지 넘은 뒤 500m 전방의 초소에서 북한군 3명과 접촉하는 장면에 우리 군이 마지막으로 포착한 김 씨 모습입니다. 안 쏘고? 예, 맞아요. 그거는 보도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왜 안 쐈냐? 이상하다. 이게 저는 최대 특이점이에요. 넘어갔는데 북한이 총으로 쏘거나 수상하게 여기거나 한 게 아니라 마치 북한이 알고 있었다는 듯이 3명의 군인이 마중 나오는 것처럼 마중 나왔어. 우리가 파악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이랬던 제2북사례나 이랬던 월북사례는 제 기억에 없어요. 그 지뢰를 안 밟았다라는 부분, 기묘하게 피해갔다라는 부분. 그렇죠. 그게 안 바른 것이 신기한데 이번 1월 1일 날 월북한 경우에는 그 전해갖고 눈이 좀 많이 왔어요, 영동 지방에. 그런가? 예. 강원도에는 맹추위에 폭설이 쏟아져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말 그대로 눈폭탄을 맞았습니다. 강릉부터 시작해갖고 동해 안에 눈이 많이 와갖고 지역에 따라서 20 내지 50cm가 적설이 됐다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월북할 당시에는 지뢰 뿔이 눈 밑에 가 있는 거죠. 한 25cm. 그러니까 이 직접적인 무게가 이리로 안 가니까 이게 안 터지는 거예요. 운이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겨우 내린 걸 감안해서 그날 갔으려나? 그렇지. 그래서 1월 1일로 잡은 걸 수지. 김성민 대표님. 예. 혹시 이 월북자에 대해서 탈북민들 사이에서 좀 이야기가 나온 게 있나요? 단체장 그 커뮤니티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한 3,000명 정도 믿고 거기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쫙 다 서로 물어봐요. 누구냐? 엄청 많잖아요. 근데 안 나왔어요. 안 나와? 24시간 동안 안 나왔어, 이게 누군지.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완전히 지금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래서 후에 나오는 말들 보면 이제 이름도 번명도 나오고 뭐 직장 다니고 뭐라고 나오는데 제일 첫째로 이 친구는 하나원에서부터 친구가 없었어요. 탈북자들이 하나원 하면 100명, 200명 일기 2기 있잖아요. 이 친구네 집 때는 4명이었대요. 엄청 특이한 성격인데다가 특이하다. 하나원 기수생도 없고 같이 연결하던 탈북자도 아예 전무하다시피. 2022년 1월 1일 일어난 기안 점프 재입국 사건. 제작진은요, 도대체 이 인물이 누구냐 궁금해서 이분의 지인들을 찾아봤습니다. 지인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 김 씨가 유일하게 마음을 터놨던 동료가 있었다. 심지어 김 씨가 월북하던 바로 그날 철책 인근까지 함께 갔었다는데 김 씨의 직장 동료를 만나기 위해 좀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철책을 넘었다는 얘기 하던가요? 예, 그냥 뚫고 왔다고. 지뢰바 뚫고 왔다. 딱 이렇게. 지뢰바 뚫고 왔다. 이 친구 보통 친구가 아니구나. 딱 느꼈어요. 월북 하루 전 김 씨의 행적은 뜻밖에도 경기도 파주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년 전 본인이 탈북했던 강원도 고성으로 갑자기 행선지를 바꾼 김 씨. 김 씨의 월북 직전까지 두 사람은 무엇을 했을까요?
가면서 제가 그 전까지는 전혀 뭐 생각도 안 하다가 왜 자꾸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할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혹시 넘어갈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그냥 도보 여행 해서 하나원 갔다가 1월 초에 여기 사무소에서 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게 1월 1일이었던 거죠.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에 혹시 선생님께 뭐라고 메시지를 남기셨나요? 가장 마지막이 12시 반에서 1시경입니다. 평소랑 조금 달랐던 거는 네.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그 마을에서 차를 딱 내리자마자 이 친구가 한번 안아봅시다. 형님 한번 안아봅시다 이러더라고요. 네. 안아봅시다. 네. 평소에는 뭐 그런 말 안 했죠? 평소에는 그냥 안아봅시다라는 말은 그때 처음 한 겁니다. 낮 12시 30분경 강원도 고성에서 헤어진 김 씨와 직장 동료. 동료와 헤어진 지 20분 만에 민통성 부근 CCTV에 포착된 그는 오후 6시 40분경 탈북대와 똑같이 남측 GOP 철책을 뛰어넘어 밤 10시 40분 북한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군사 분계선을 넘기 전 비무장지대에서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던 김 씨. 월북 직전 그는 무슨 말을 전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월북 전에 그를 직접 만났던 휴민트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이모가 그 고성 군부대, 네네. 북한에서는 군상이라 그래요. 상점. 그게 상점 지배인이었단 말이에요. 진짜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주 빽이 있죠, 이게. 왔다 갔다 갈 수 있는 상점은. 중요한 뭐냐면 이 민통선 이 지역을 어떨 때에는 보도 따로 산상캐로 군인들하고 다닌 거예요. 군인들이 잘 모르니까 이건 일동품모, 이동품모 이런 걸 따라 그러면서 우리 남한비라들을 다 보고를 한 거야. 이게. 그러면서 얘가 얘기하는 게 뭐 정확히 알고 있더라고요. 군사분계선이 있고 2km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여기 지대가 다 있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특히 인민군도 그 지역을 수색해야 되고 국군도 수색해야 되고 하면 여기서 보면 국군 그 왔다 갔다 가는 길이 다 보여요. 수색대가. 그게 고성이고. 인민군도 보이고 이게. 그러니까 그냥 그 민통 지역이 들어오면 그 길만 찾으면 곳곳이 올 수 있는 거야 이게. 군부대까지. 그러니까 얘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돌아갈 때 저쪽에서 3명이 마중 나온 것처럼 보였다라는 관측이 그거는 했다는데. 뭔가면 예. 군사분계선을 넘으면 뭐 의거 입국자들은 자기 신호만 보내면 돼요. 뭐 신호를 흔든다거나 하면 다 보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쪽에서 안내조가 빨리 편성이 돼. 주의소에다 보고를 하면 그러면 그 안내조들이 나와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손을 들어라. 그걸 지금 국군이 본 거야. 그 하는 거. 근데 그 과정을 우리 쪽에서 보고 흡사 이거는 미리 너 이 시간에 오기로 했지 하고 마중 나온 것처럼 보였다. 그걸 본 거예요 지금. 그에게 북한의 회유와 협박은 없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월북자가 급하게 간 곳은 맞는 것 같아요. 뭐 간초비라고가 아니라 통장에 2천만 원이 그대로 있어요. 아무리 공작원이라고 해도 돈에 대한 욕심은 버리지 못한다고. 그렇죠. 그러니 갑자기 뭐 어떤 북한에서의 연락에 의해서 협박이나 압박을 받고 뭐 이런 행위가 혹시 있지 않았나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거지돈이라면 너 오라 하는 데까지 가겠습니다까지 성공하면 첫째 통장 찾지 마. 손대지 마 그거. 아 진짜? 돈을 왜 두고 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찰에서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친구가 움직임이 이상했을 때 돈을 빼면 이상하다. 보고를 돈을 했어요. 추적할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큰 돈 빼면은 보고 계속 들어가잖아. 전화 오잖아요, 은행에서. 요새는 탈북자들 움직이는 옵션을 경찰에서 어떻게 보냐면 와. 통장 움직이냐, 아파트 빼냐, 맞아요. 대출하냐 이런 것들 살펴보는데 요건 쫙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생각한 거네. 이 탈남자의 북한에서 어떤 운명을 맞이했을까요? 행위가 영웅 쪽이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북한에서 영웅으로 대접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용은 해요.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것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격리 기일도 좀 어릴 수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북한에서도 여기 남한에 왔다 돌아오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우리 통일부 종착지원과 같은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면 뭐 주택 주거도 마련해주고 식량 보장 뭐 해주고
취업 이런 것을 우리하고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평소에 생활 수준이랄까 이런 건 어때 보였나요? 집에 가보니까 살림살이가 진짜 딱 있을 것만 네. 갓 이사한 집처럼 이불, TV, 샴푸, 채술치약 딱 이렇게밖에 그냥 옷장에 옷 조금.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오래 정착하려는 마음이 있었을까에 좀 퀘스천 마크는 하네요. 네, 짐이 워낙 없어서 저도 조금 좀 놀랐습니다. 저는 갈 수 있다고 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저도 뭐 처음에 한 2개월 동안은 후회를 해봤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겨낼 생각을 못 하고 간 거죠. 잘 살다가 왔다니까. 뭐 저는 조금 이해합니다. 미스테리로 다가왔거든요 처음에. 근데 끝날 땐 생각이 되게 복잡해요. 부적응해서 넘어갔든 아니면 회유를 통해서 넘어갔든 결국 우리가 포용하지 못한 건 똑같은 사실이거든요. 정말 사소한 호기심과 미스테리 이게 말이 돼? 이런 거에서 시작해가지고 생각이 무겁고 복잡해지고 한동안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오래 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주제였습니다. 네. 무거웠어요, 맞아요. 맨손으로 대한민국의 철책을 넘어서 넘어왔던 사람이 다시 넘어갔습니다. 그 남자는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기억을 갖고 있을까요? 북으로 헤엄쳐 넘어가려는 40대 남자가 월북할 때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강화도 한낮에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며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당시 주한미군에서 복무 중이었던 병사 한 명이 사라집니다. DMZ를 걸어서 그리고 뛰어서 스스로 북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그 두 사람은 주한미군이었습니다. 주한미군이었고 각각 1962년과 1965년에 스스로 이 월북을 하는데 어디로 가냐? DMZ를 걸어서 그리고 뛰어서 스스로 북한으로 들어가요. 이 모든 게 전화 한 통에서 비롯됐다고 하네요. 그 전화에는 또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1965년이죠. 크리스마스를 앞둔 한 일주일 전에 군에 관련돼 있는 친척한테 전화가 받았대요. 너는 잘못되면은 일이 잘 안 풀리면은 지금 한참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베트남으로 파병이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베트남에 가서 죽기는 싫다. 그럴 바엔 차라리 이 군사분기선을 넘어가지고 북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1965년 1월 5일 뭐 기록에 따르면 그때 영하 이하의 굉장히 추운 날씨였다고 하는데 DMZ 야간 정찰을 이제 떠나요. 그 당시 동료 병사들이랑 그래가지고 M14 소총을 들고 자기 동료들을 배신하고 군사분계선을 넘습니다. 젠킨스 병장의 원래 계획은 소련에 망명 신청을 해가지고 학교 안에 된다더라. 그러니까 주한미군 입장에서는 난 어디를 가면 소련 대사관을 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북한에 소련 대사관이 있겠네. 그래가지고 넘어가서 내가 평양에 가게 되면은 소련 대사관을 찾아가서 망명 신청을 하겠다. 그러니까 젠킨스는 북한에 가서 정착할 생각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평양에 가자마자 대사관을 찾아갑니다. 근데 대사관에서 거부를 해요. 사실 얘는 감옥 생활 한 거네. 그러면 과연 북한에 딱 당도했을 때 젠킨스가 받은 북한에 대한 인상은 어땠을까?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열흘이 넘게 북한에서 신문을 받았어요. 강도 높게 신문을 받았겠죠. 북한 입장에서는 웬 주한미군 병장이 그래서 열흘 동안 신문을 끝나고 조그만 집 앞에 당도를 합니다. 문을 여는 순간 그 집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라요. 자기보다 먼저 북한에 도착한 미군 병사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요? 예, 이른바 월북 선배 3명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3명이나? 총 4명.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좀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진짜 찍은 사진이에요. 와, 네 명이. 4명인데 저 똑같아.
같은 청춘 시절. 흰색 야. 칭칭칭하죠. 젠킨스. 젠킨스가 네. 매소해였죠. 진짜 역사의 비극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린애들이 다 집안도 가난한 집안 아이들이었고 돈 벌려고 주한미군 들어왔다가 지금 너무 힘들고 고되니까 월북을 했는데 순간에 어떤 방황으로 그 이후로 30몇 년을 그렇게 방황을 했으니 참 안타깝긴 하네요. 제발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과연 북한은 이들을 어떻게 대했을까? 제가 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요. 북한이 스파이를 낳아서 길러라 라는 지령을 내렸다는데 이게 누가 누구한테 정확히 내렸다는 얘기인지 정확히 설명해 줄 분 있나요? 이게 북한에서 실제로 외국인과 결혼해서 혼혈을 낳아라. 이들이 누구야, 이들이? 이 4인방에게 야, 이들의 2세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사상적으로 사로잡아서 우리 스파이로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데 회고록 등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이런 전원들이 나오는 건데 실제로 첫 번째 단서. 북한이 이들에게 강제로 결혼하게 짝을 지정해줘요. 월북자와 납북 여성을 매칭시킵니다. 당시 북한 정권은 일본인 여성도 납치하기도 하고 맞아요. 루마니아 여성을 납치하기도 하고 맞아요. 레바논 여성을 납치하기도 하고 태국 여성을 납치하기도 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이들 그 월북자 4인방에게 각각 다른 국적의 여성들과 매칭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들은 2세들은 평양에서부터 계속 어렸을 때부터 자라니까 평양말도 잘하고 김일성 장군님의 사상교육도 받고 당에 충성할 수 있는 사상 개조를 할 필요 없이 아예 뿌리부터 당에 충성할 수 있는 일종의 스파이로서 그렇구나.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황당하고도 어찌 보면은 굉장히 좀 되게 소름 끼치는 그런 실험을 시도하지 않았을까라는 관측들이 나오는 거죠. 충분히 그럴 만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젠킨스 과연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젠킨스도 이 전략 결혼이라고 해야 되나 피하지 못했어요. 1980년 어느 날 집 밖에 누가 와요. 문을 여니까 북한 관리와 한 아름다운 동양 여성이 서 있었는데 21살의 일본인 소마 히토미가 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젠킨스가 나중에 이제 그 미국 언론과 한 인터뷰를 보니까 소위 말해서 첫눈에 반했대요. 그 영어로는 I wouldn't let her go라고 하면서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첫눈에 반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일단 경계를 하죠. 솔직히 말해서 자기도 알죠. 그 전략 결혼이라는 것을.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말도 잘 안 통하고 전략 결혼인 걸 알기 때문에 약간 거리도 두다가 이제 약간 이제 결혼이 생활이 정의 생활로 바뀌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한번 너는 어떻게 해서 이제 북한을 오게 되냐라고 이제 와이프한테 물어보는데 그때 이 와이프인 소가 히토미가 어떤 경로로 북한에 오게 됐는지 그 경로를 밝힙니다. 이제 소가 히토미는 2년 전 19살이었을 때 일본에서 쇼핑하고 집에 돌아가다가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납치에 당한 거죠. 네. 결혼간? 납치에 당하고 그렇게 젠킨스와 히토미는 이제 북한 정부에 의해 반강제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영어 공부 같은 경우엔 젠킨스가 가르쳐주면서 네. 둘이 사랑을 키워서 이제 만난 지 40일 만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네. 서로의 서로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공통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고향을 잊지 말고 우리 강하게 살아보자. 살면서 예쁜 두 딸도 태어났다고 해요. DMZ를 건너가지고 65년 겨울에 넘어왔는데 그날 이후 37년 동안 여러 가지 쓰임으로 다른 그 3명의 친구들과 함께 북한에 이용당해 왔습니다. 그 인생이 180도 바뀌는 순간이 드디어 찾아오는데요. 북일 정상회담. 이때 이제 고이즈미. 아하. 이때 고이즈미 고개 한번 안 숙이면서 정말 同委員長は過去に北朝鮮の関係者が 굉장히 엄숙하게. 이야. 와. 2002년 9월 17일이었습니다. 젠킨스 부부에게 드디어 절체절명의 기회가 찾아온 날이에요. 조선중앙TV를 보고 있었는데 바로 일본의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가 평양에 온 겁니다. 북일 정상회담이 열린 거죠. 그때 당시에 북한이 일본의 납북자 문제를 사실상 처음으로 인정하고 사과까지 했었던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 있었고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북한에게 강력하게 요구했던 게 바로 일본인 납북자들의 송환을 요구합니다. 그게 북일 정상의 주요 의제였던 거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일본이 외교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각각 하나씩 있는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너희들 사과하고 배상해라 식민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게 바로 납치 문제예요. 네,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안 자체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젠킨스의 젠킨스가 히토미. 젠킨스는 일단 북한 방송으로 봤어요. 고이즈미 총리가 지금 평양을 방문한 것을. 근데 방문했다라는 그냥 단신 정도로 나오니까 이건 뭔가 아니다. 뭔가 다른 얘기가 있었다. 해가지고 숨겨놨던 중국제 라디오를 꺼냅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자유아시아 방송이랑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고 해서 미국의 소리 방송은 잡히니까 맞아요, 잡혀요. 잡히죠? 잡혀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BOA 방송을 트니까 자세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일본의 납북자 문제가 거론이 됐고 그리고 자기 와이프 히토미 얘기가 나오면서 히토미는 주한미군 탈영범 출신으로 보이는 젠킨스라는 사람과 결혼한 것으로 보인다는 걸 들은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바로 그 이튿날 이제 그 일본 대표단이랑 그 히토미랑 만나요. 만난 다음에 일본 정부가 지금 그 북한에 억류돼 있는 일본인들 송환을 추진할 것이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원래 원칙은 2주 있다가 일본 갔다가 2주 있다가 다시 평양으로 돌아오는 거였어요. 원칙은 형태는 그렇게 만들었죠. 원칙은 2주 동안 고향 방문하고 돌아와라. 여기서의 비극은 히토미는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북한을 탈출할 수 잠시나마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의 남편 젠킨스는 일본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두 딸과 젠킨스는 평양에 남아 있어야만 하는 비극이었던 거예요. 일본으로 떠나기로 한 날 히토미가 남편에게 잔소리도 했다고요. 나 없는 동안 술 많이 마시지 말라고. 그렇게 당장 2주 뒤에 돌아올 사람처럼 일본이 보낸 비행기를 타고 본국으로 떠났는데 어느 날 북한 지도원이 찾아와요. 22년이나 함께 살았는데 동무 이런 식으로 끝나서 유감이요. 아무래도 부인은 꼭 두 번 다시 돌아올 것 같지 않소. 라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통보해요. 일본에 방문 중인 5명의 납치 피해자들을 일본 정부가 돌려보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바로 2004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2차 북일 정상회담이 있었거든요. 고이즈미 총리가 다시 평양에 들어가요. 젠킨스가 따져요. 우리 와이프 돌려달라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젠킨스 같은 경우에는 딜레마에 빠진 게 뭐냐면은 북한 당국이 뭘 하나 딱 보여줘요. 잊었냐? 너는 미군 탈영병이다. 만약에 지금 다시 미군에 잡히면은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이거든요. 너는 종신형을 살게 될 것이다. 탈영병. 그래도 공화국을 떠날래. 맞아요. 이런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고 하죠. 자, 그런데요. 고이즈미의 2차 방북 이후에 북한은 제3국 인도네시아에서의 아내와의 만남을 허락하게 됩니다. 자, 인도네시아에서 1년 9개월 만에 진짜 사랑이네. 진짜 사랑이다. 딸 우는 거 봐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되냐?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 젠킨스가 이제 선언을 해요. 나 안 돌아가겠다고 북한으로. 북한 관리들이 있잖아요. 순순히 다시 평양으로 돌아가요. 그냥 와준 거예요. 그냥 돌아가라고. 이렇게 해서 젠킨스는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And the last chapter of my life, it is here on the island of Sado in Japan that I will hopefully live my remaining days with my wife and children. 자, 아내 고향으로 갔습니다. 와.
와 미치겠다 이거. Today, 10:47 a.m. Japan time, Sergeant Charles Jenkins voluntarily surrendered himself and returned to U.S. military control at Camp Sama, Japan. 자발적으로. 미국 가네. After 40 years, I'm very happy to go to visit my mother, my family in America. 살아계신 거야, 아들 보려고. 40년 얼마나 We just appreciate everything y'all done. How nice you've been to us. 어머니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그러니까 이 순간에 다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다가. 이제 탈영자라서 기본적으로 군사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정식으로 하면은 오래 살아야겠지만 좀 나이도 드신 분이고 이렇게 좀 대충 해달라. 30일 삽니다. 30일 살고 이제 풀려난 거죠. 아니 근데 미국 말고 우리 국군이 DMZ 넘어가서 어떻게? 조사를 해온 게 있는데 우리 군이 얼룩한 사례가 참 많았어요. 그러겠지. 몰랐어. 1984년 강원도 전방에 22사단, 고성. 때 22사단, 56연대 내무반에 갑자기 수류탄이 터집니다. 그래. 펑. 그리고 총기, 기관총이 난사돼요. 총이 난사돼요. 그때 당시에 15명의 우리 병사들이 사망을 합니다. 그 총기 난사와 수류탄을 던졌던 장본인이 바로 조준희 일병이었고 어찌된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수류탄 던지고 월북 도망가요. 이때 우리 군이 취했던 행동이 바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 이 조준희를 잡기 위해서 수색대대가 총 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희한하게 출동했던 수색대대 중에 일부가 지뢰를 밟고 부상당하거나 사망을 하는데 놀라운 일은 조준희는 그 지뢰를 다 피해서 월북으로 탈출하는데 성공을 해요. 어떻게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운인지 모르겠으나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군이 당시에 고민을 했다라고 해요. 조준희가 그냥 자신이 뭔가 동기가 있어서 넘어간 건지 여기에 끔찍한 참사를 범죄를 저지르고 넘어간 건지 아니면 북한군의 꾀임에 넘어가서 북한의 작전 차원에서 우리 군에게 피해를 입힌 것인지를 규명해야 됐기 때문에 젠킨슨이 넘어갔을 때도 미국 입장에서 북한의 작전이나 꾀임에 의해서 납북된 거였다면 경우가 다르지. 이거는 미국이 투입해야죠. 그렇지. 아니, 그러면 조준이는 그 이후에는 소식은 없는 거네. 자세한 이야기는 시크릿 코드에서 어느 사람 화장실.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